들으시는 이 이야기 절대 밖에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쪽도 남쪽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TV입니다. 이 채널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이야기, 조용한 세상 속 이미 칼이 오가고 있는 그 이면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까지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거슬리는 빛이 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그래서 더 무서운 전쟁 말입니다. 휴전 이후 북쪽에는 한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이름은 그림자 부대. 존재조차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내부 첩보 조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난파 간첩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권력 내부의 숙청, 암살, 그리고 증거인멸. 그것이 이들의 진짜 임무였습니다. 이 조직에 들어간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평생 그림자로 사는 것.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 박철민 상자. 평양방어사령부 출신. 27의 나이에 이미 전설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명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박철민이라 불렀지만 그건 단지 가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병사로 시작했습니다. 1951년 겨울 함경북도 국경지대. 그는 단 한 발의 총알로 800m 밖의 표적을 맞췄습니다. 바람이 초속 15m로 불던 날이었습니다. 상급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즉시 보고했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그의 관찰력, 침착함, 그리고 명사수 실력 덕분에 곧장 비밀 조직으로 차출됐습니다. 처음엔 그게 영광이라 믿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특별한 임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국가 방위가 아니라 체제 내부의 제거였다는 것을. 첫 임무는 1952년 봄이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별장. 표적은 고위 장교 한 명이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철민은 언덕 위에 엎드렸습니다. 망원경으로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가족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 상좌, 실행하라.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탕, 총성 하나, 그리고 고요. 그 남자는 사진을 쥔 채 쓰러졌습니다. 피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박철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가 죽어야 할 이유를 그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상급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상급자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묻지 마. 그냥 명령이야. 하지만 박철민 동지. 상급자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도구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거지. 알겠나? 그날 이후 박철민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2번째 임무, 3번째 임무, 4번째.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의 손은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인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여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박철민은 평양 중심부의 한 건물에 침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적은 특정 문서를 회수하는 것. 간단한 임무였습니다. 그는 야밤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3층 사무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밀금고 설계도.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평양 중심부 지하에 숨겨진 금고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깊이 50m, 지하 벙커 아래, 또 다른 비밀 공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금고 내용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 A1, 김아묵의 고백문 1949년 3월 12일 처형. 파일 A2, 박아묵의 자백서 1950년 7월 8일 처형. 파일 B14, 생체 실험 기록 1951년 2월부터 1953년 6월까지. 리스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 수천 명의 이름. 박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 18, 19, 박성훈 대자 1952년 4월 3일 제거. 그 이름을 본 순간 박철민은 얼어붙었습니다. 박성훈. 그가 첫 번째로 제거한 사람. 가족 사진을 보고 있던 그 남자. 손이 떨려 문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급히 파일을 찾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혐의, 전쟁 중 민간인 학살 은폐 건 보고 시도. 위험 인물로 판단, 즉시 제거 결정. 박철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보고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날 밤 박철민은 그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작은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키면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아버렸으니까요. 진실을. 그로부터 6개월. 박철민은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의 정보기관과 접촉했습니다. 비밀 무전망을 통해 암호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문건 있음. 체제 전복 가능. 탈출 지원 요청. 3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 12월 15일 새벽 3시. 남서쪽 철조망 하단. 붉은 신호 확인 시 이동. 1955년 12월 14일. 그날은 영하 22도의 혹한이었습니다. 만경대 구역 제3초소. 박철민은 눈 덮인 망루 위에서 망원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3초소 이상무. 보고 끝. 무전기를 끈 차 옆에 있던 하급병이 그를 흘끗 봤습니다. 상자 동지, 왜 요즘 보고도 혼자 하십니까? 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늘을 봤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1시 47분. 하늘은 먹구름에 덮여 있었고 눈송이가 빗물처럼 흩날렸습니다. 박철민은 초소 아래 숨겨둔 작은 금속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미니 무전기, 외화 $100,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시 0분, 남서쪽 철조망 하단, 붉은 신호 확인 시 이동. 실패 시 전원 사살. 그는 그 문구를 수십 번이나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땀이 맺혔고 그의 심장은 폭탄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그는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문건 사본, 지도, 나침반, 비상식량, 그리고 권총 한 자루,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시 55분. 이젠 끝이다. 나도, 이 체제도. 그는 작게 중얼거리고 초소를 내려왔습니다. 철조망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눈이 더 내려 덮을 것입니다. 그는 철조망 아래 흙을 손톱으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손끝은 곧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섞인 눈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구멍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 철조망 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2시 48분, 12분 남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민아.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리강훈 중위. 그의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리강훈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훈아.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 오늘 일은 모르는 게 너한테 좋아. 리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늦었어. 무슨 말이야? 이미 가족은 평양 보위부에 끌려갔어. 그 순간 박철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진실이야. 나도 통보받았어. 리강훈이 총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보위부 요원들이 내 집에 갔어.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갔어. 안 돼. 박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탈출 시도하면 가족은 반역자 가족으로 즉시 처형이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만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강훈아. 박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날 감시했어? 리강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 6개월? 그래. 내가 문서를 복사하던 날부터. 박철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구나. 미안해. 하지만 명령이었어. 명령. 그래, 항상 명령이지. 박철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훈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우리 진짜 친구였어? 리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심이었어. 내가 내 유일한 친구였어. 그럼 왜? 나도 가족이 있어. 리강훈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탈출하면 나도 끝이야. 내 가족도 끝이라고.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우린 다 볼모잖아.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지. 그는 배낭을 메고 권총을 꺼냈습니다. 강훈아, 날 막지 마. 철민아, 날 쏘든지 아니면 비켜. 그럴 순 없어. 그럼. 박철민이 총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눈보라가 그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리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아, 정말 가야겠어? 그래. 가족을 버리고? 그래. 왜? 박철민이 배낭을 두드렸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어. 수천 명의 죽음, 수만 명의 고통.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그게 내 가족보다 중요해? 박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강훈이 총구를 올렸습니다. 넌 영웅이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야? 모르겠어. 박철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난 계속 사람을 죽여야 해. 죄 없는 사람들을. 우린 다 그래. 그래서 더 싫어. 우리가 왜 이래야 해? 왜 우린 선택할 수 없어? 강훈아, 넌 안 궁금해? 우리가 죽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는지? 리강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궁금하지. 그럼.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 리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면 살 수 없어.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손목시계가 울렸습니다. 3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철조망 쪽을 봤습니다. 저 멀리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강훈아, 가지마. 가야 해. 쏜다. 쏴.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피가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리강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강훈아. 박철민이 총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넌 나를 쏘지 못했어. 리강훈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쐈어. 뭐? 리강훈이 웃었습니다. 피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내 가족 내가 빼냈어. 뭐라고? 어제 보이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리강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38선 넘어 기다리고 있어. 강훈아. 박철민이 그를 안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넌 이제 끝이잖아. 괜찮아. 어차피 이 삶은 지옥이었어. 리강훈이 손을 들어 박철민의 뺨을 만졌습니다. 친구 살아 진실 전에 그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박철민은 친구의 몸을 눈 위에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그는 일어났습니다. 문건을 품에 안고 철조망 밑을 기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었고 손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틀 뒤 조선중앙TV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남조선 간첩 박철민, 체포대 자백. 화면 속엔 피투성이 얼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박철민이었습니다. 나는 남조선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아 금고 문건을 빼내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 눈이 본래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을 때 놀라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왼쪽 뺨의 흉터 위치가 반대였습니다. 며칠 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의 CCTV가 유출됐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포보도 다음 날 밤 그와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대사관 뒷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대사관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무 종료. 교환 성공. 그날 이후 북한은 침묵했습니다. 남쪽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 장의 비공식 문서만 떠돌았습니다. 프로젝트 719. 평양 내 이중 피복 실험 성공. 대상자 교체 완료. 진짜는 남쪽에 있음. 수개월 후 남쪽의 한 임시 숙소. 불 꺼진 방 안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지 이 얼굴은?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여긴 어디죠? 서울입니다. 안전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제 이름은 뭐죠? 김영수입니다. 당신은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복제된 건 아닙니다. 당신은 박철민의 기억을 이식받은 인물입니다. 박철민? 그게 누구죠? 의사는 침묵했습니다. 기억 이식? 그럼 나는 누구죠? 진짜 나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평양방어사령부의 박철민 상자가 공개 처형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뒤에 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반역자 박철민에게 사형을 집행한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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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울렸습니다. 남자가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침대에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는 손을 봤습니다. 자신의 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들. 박철민의 기억. 아니, 누군가의 기억. 눈 내리는 밤. 친구를 쏜 기억. 철조망을 넘던 기억. 어머니의 얼굴. 여동생의 웃음. 하지만 그게 정말 자신의 기억인가? 진짜는 어디 있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서울 지하철 5호선 한강역. 한 남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짙은 외투, 회색 모자, 그리고 왼쪽 뺨에 작고 희미한 흉터. CCTV가 그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2단계 성공. 대상 기억, 완전 복제. 그의 목소리는 박철민과 완벽히 같았습니다. 다음 대상은? 휴대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기 중. 곧 연락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프로젝트 719 계속 진행.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남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평양의 그림자는 도시전설처럼 떠돌았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이 그 기억을 이어받는다는 이야기. 진짜가 사라져도 기억은 남고 기억이 남으면 또 다른 진짜가 만들어진다. 누가 박철민이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남긴 마지막 말만이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내가 죽어도 지워지지 않는다. 왜냐면 이미 내 안에 2개가 있으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윤호TV를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절대 들어보지 못한 기록에 남지 않은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